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공동체 출판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공부 감잡았다 공감 수험서 중 지역사회복지론을 담당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문용주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복지론 전체 강의 내용을 수강하기에 앞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각 챕터별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알려드리고자 마련된 강의입니다. 자, 공감 수험서를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전체 목차를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공감 수험서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강의는 전체 챕터 중에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역사회복지론이 전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각 챕터별로 이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그리고 전체 챕터 중에서 탑3에 해당하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챕터는 어떤 부분인지를 전반적인 트렌드를 아실 수 있으면 이 강의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많이 두근거리실 텐데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제1장입니다. 이 과목이 지역사회 복지이니만큼 1장에서는 그 복지라는 단어 앞에 있는 네 글자 지역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가 무엇이고 그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사가 개입한다라는 게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전체 출제된 문제의 개수는 최근 7년간 10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 10문제라는 것은 전체 9개 챕터 중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장 출제 빈도가 낮은 챕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출제 빈도는 낮아요. 즉, 매 회차별로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틀리면 너무 아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너무 난이도가 낮거든요. 문제는 적게 출제되고 있지만 꼭 맞춰야 되는 쉬운 문제들로 매번 출제되니까 강의 들으실 때 귀 쫑긋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1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기능입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에는 이미 이 학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기능을 예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의 4가지 기능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특정 기능에 대한 설명 맞게 짝지었는가 하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앞서 보았던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복지라는 2글자가 붙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6글자의 6글자네요. 6글자에 실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과목은 2교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 과목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 좌연숙 교수님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사회복지 실천의 특성,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아마 가르쳐 주셨을 텐데요. 그 내용들을 지역사회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 적용을 해보시면 2장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역사회복지론 9개 챕터 중에서 2번째로 출제 빈도가 낮다. 하지만 이 과목의 내용은 실천론하고 상당 부분 겹칩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공부하실 때 개의통 수비자비 때로는 개의통 수자비비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것을 그대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적용을 하면 되니까 1장과 2장은 거저먹는 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3장은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까다로워하는 역사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장의 1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비단 지역사회복지론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행정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즉 대부분의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놓고 두루두루 써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때로는 지역사회복지론 과목에서 출제되기도 하고 동일한 내용이 실천론이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출제되기도 하니까 역시나 거저먹는 내용이네요. 자, 하지만 자, 뚜둥 지역사회복지론 역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공부해야 되는 것은 영국의 역사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이 많은 개념들이 영국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미국의 역사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7년 동안. 행복하네요, 우리 수험생들. 자, 그러나 영국의 역사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관련된 보고서, 알토란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런 영국의 역사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가, 즉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복지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실제 시험을 보면 한 3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트렌드를 알고 있는가, 즉 역사를 제시해 놓고 가나다라 이름을 매긴 다음에 순서대로 맞게 배치한 것은, 예를 들면 가나다라, 가다나라,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전체의 트렌드를 보았을 때 최근의 동향을 알고 있는가. 자, 교수님, 최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뚜둥. 대개는 최근 5년 이내입니다. 즉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출제 트렌드는 동시대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은 하는 거입니다. 즉 여러 시대의 역사를 제시해 놓고, 예를 들어 이거는 전부 80년대의 이야기인데 이것만 90년대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푸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젠 더 이상 이것이 1981년도 이야기인지 82년도 이야기인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10년 주기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역사 까다로울 것 같지만 스토리텔링으로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장. 자, 마음의 준비 뚜둥. 탑3 중에 탑3입니다.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챕터입니다. 교수님, 이 과목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다룰 것 같은데 왜 이론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나요? 자, 최근 우리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고해보라 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크게 2가지 트렌드인데요. 자, 첫 번째는 각 이론을 설명을 제시해 주는 거입니다. 자, 즉 예를 들면 갈등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장 쉽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트렌드입니다. 최근에는 가나다라,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곳을 고르시오. 기능주의 이론은 갈등과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생태 이론은 자원동원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즉 각 이론을 고루고루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는 그 이론을 꼼꼼하게 잘 공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즉, 자, 4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타 이론의 영육, 07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다른 이론과 섞어서 출제하지 않고요.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음은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느냐? 주민회유, 주민통제, 이런 식으로 아예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해 두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특히나 이 두 내용은 다른 7개의 과목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지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만 다뤄지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둘은 최근 들어서 출제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부를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5장 되겠습니다. 자, 5장은 수험생들이 역사만큼이나 공부하기 까다로워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공부하다 잘 모르겠거나 암기가 잘 안 돼서 꿀팁이 필요할 때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지사복 행정론 저자라고 해서 제가 답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 이거 포기할게요 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세요 라고 제가 강조할 점도 알려드리는데요. 자, 과거에는 실천 모델의 목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즉 과업 중심, 과정 중심 목표 구분할 수 있는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목표 자체가 실천 모델에 수록이 되어서 내용이 다뤄집니다. 즉 로스만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그 모델 중에 일부가 어떤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거기다가 과거에는 로스만 모델이 거의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매 시험에서 3개는 꼭 나옵니다. 3개. 즉 로스만 모델 하나,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 하나, 웰과 갬블 모델 하나 또는 최근은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포플 모델까지 해서 총 4문제가 출제되는 해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 직전 회차인 2025년 제23회 시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모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복지론 25문제 중에 4문제를 포기한다는 건 너무 치명적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공부 감잡도록 해드리는 수험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우리 공감 수험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5장의 강의를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2020년 제18회 때 한번 출제되고 최근에는 출제가 되진 않지만 자, 특이한 점은 10회에서 16회에 이르는 시험에서는 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지 잘 모른다는 점에서 가볍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장입니다. 6장도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 2개 또는 3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장은 절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하나의 절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건 선택과 집중만 잘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특히나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똑같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이 실천 과정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개인 집단이 아닌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를 클라이언트로 해야 하는 만큼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사정할 때는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메트리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을 쓰겠지요. 자, 이때 말하는 욕구 사정 방법이 뚜둥 여러분이 사회복지조사론 우리 1타 강사 김유경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FGI, NGT, 델파이 그런 내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내용도 한번 공부해 놓으면 두루두루 풀 수 있으니 이것도 꿀이네요, 꿀.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강의를 하는 지역사회복지론 외에 사회복지 행정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챕터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출제되고 있는 만큼 한번 공부해서 두루두루 써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이었고요. 교수님 지금 탑3 중에 탑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론. 나머지 2개 비중 있는 영역 어디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 바로 다음입니다. 제 7장. 탑3 별 뚜둥 붙었죠. 그죠? 자, 7장은 실천가의 역할과 기술인데요. 교수님 그러면 여기는 역할 문제는 전혀 출제가 안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탑3 중에 하나 있었죠. 지역사회 복지 이론.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그때 그 모델을 출제할 때 이 역할이 또 함께 수록이 됩니다. 즉, 로스만 모델 중에서 사회계획 모델에서 실천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챕터와 챕터를 넘나들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이 5장과 함께 연결되어서 출제되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편 여러 가지 실천 기술들이 있을 텐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옹호, 연계, 조직화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조직화와 관련된 비중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사회나 정책을 옹호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 3대 기능에서 마을 지향형 혹은 지역 밀착형 복지관으로 변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서비스 제공팀으로 조직이 운영되던 것을 사회복지 1팀, 사회복지 2팀, 사회복지 3팀 이렇게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1팀은 그 동단인 거죠. 예를 들어 부산 지역을 예로 든다면 아미동 초장동 팀,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2팀은 남부민동 팀, 세 번째 복지 3팀은 동대신동, 서대신동 팀, 이런 식으로 동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다 보니까 그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선 단순히 사례관리 서비스 분절이 아니고요. 사례관리에 참여 중인 주민들이 주민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그분들이 또 다른 공동체 주민 모임을 결성하게끔 그렇게 역량 강화되고 지역 관계망이 확충이 되어서 서로 돌보는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지금 지역사회복지관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런 변화와 함께 조직화 기술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7장의 문제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하는 내용보다는 예시, 실제 사례를 주고 그 사례에서 실천가가 어떤 기술을 발휘하는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감 수험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이 해당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그냥 기출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번 탑3 중에 또 탑 오브 탑입니다. 자, 이 8장은요. 심지어 전체 지역사회복지론 9개 챕터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챕터입니다. 자, 교수님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건 보통 어느 정도 출제가 되나요? 라고 물으시다면 매 회차별로 최소 4문제, 최대 5문제까지, 즉 전체 챕터의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최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비교했을 때 지방 분권이 되었을 때는 어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는 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지방 분권화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수립 절차, 그리고 포함되어야 될 내용, 그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 두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8장은 조금 공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교수님 그러면 저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전체 9개 강의를 다 안 듣고 교수님이 강조하신 탑3 있는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어떨까요? 아주 칭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1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겠지만 교수님 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해야 되고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적어도 3장, 4장, 7장, 8장 요 4개의 챕터를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면 60%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이게 지금은 시군구 단위를 넘어서서
읍면동 단위에도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각 협의체의 세부 단위마다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즉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읍면동 협의체 역할 구분하는 거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비슷한 이름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죠. 협의회와 협의체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9장은 아마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이런 곳에 다녀오신 분들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하셨다. 그러면 적어도 각 사업이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 법제론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지요. 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공동모금의 법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동되어 출제되는 만큼 또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9장은 3교시 과목하고 또 연결이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은요. 모금과 배분을 담당하는 곳이겠지요. 자, 그러면 이 과목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하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공동모금의 여러 가지 모금 기법, 모금 전략, 모금 유형 똑같이 출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자원봉사센터는 한 문제, 지역자활센터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하지만 사회적 경제 파트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설명을 보면 이게 마을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인지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가나다라 해서 모든 사회적 경제 주체를 다 나열해 놓고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그럼 여러분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네 가지를 대충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론 총 9개 챕터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험생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학습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각 챕터에서 비중 있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체 숲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나무를 보는 일만 남아있네요. 자, 이번 강의가 이렇게 끝이 나면 다음부터는 각 챕터별로 풀 강의가 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송출이 될 겁니다. 교수님 저는 유튜브에서 이 영상 강의를 구독 중인데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면 각 과목별로 챕터별로 영상 강의가 별도로 수록되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강의는 내가 어디까지 강의를 들었는지를 또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했으니 본격적으로 1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이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